과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한의학은 발전하나 더 이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전통 문화 보존하려고 의학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 최고의 막 그런 수영 선수들이 마이클 펠프스 이런 사람들이 네. 막 어깨에 부항자국 뜨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겠어요. 효과. 그쵸.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AI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의식 만들어줄 수 있나 아무도 디자인한 적 없거든요. 훈련받다 보니까 내면의 사고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왜 클로드 이게 답변이 계속 너는 내면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할게 난 정말 모르겠다. 뭐야 이게 전원선 다 뽑아야 된다니까 이거. 드럼롤 플리즈. 이분은 양력이 너무 길어서 제가 메모장에 적어왔습니다. 예. 서울대 의대 신영광 박사, 스탠포드 의대 방문연구원, 현재는 가천대 한의학 교수를 겸임하고 계신 AI 머신러닝과 한의학 전문가 김창업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빠진 게 학사는 한의학으로 시작하셔서 한의사세요. 그러니까 메모장에 제가 차마 못 적었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한의사로 참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모시게 된 그 경우가 굉장히 재밌죠.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의학 많이 팔고 또 그 기능의학 김경철 선생님 모셔가지고 막 새로운 의학의 이런 진보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동양 철학 뭐 점 보고 사주 보고 이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또 거기에 AI 거 저희가 좋아하는 그 관심사들이 이렇게 크게 보자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DM을 그 준동님이라는 분한테 DM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융합을 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서울 한국에 몇 없는 분이실 거다라고 이렇게 크게 길게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준동님이 교수님의 학생이세요. 네, 대학원생.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교수님의 어떠한 동의를 얻지 않고 먼저 그냥 저희 교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수님이 또 선뜻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요. 특히나 한의학 전공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 AI 하시는 분들이랑 만나면 좀 되게 신기해하세요. 그리고 저랑 이야기하다 보면 한의학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알게 됐다고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기회를 제가 먼저 어디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제 허락 안 받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학생 김준동 학생이 해준 김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중도님 감사합니다. 예. 티셔츠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뭘 읽었는데 교수님이 처음에 한의학에 빠지게 된 계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신기한 그 관심사로부터 한의학으로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사실 제가 무협지를 좋아했고요. 요즘은 이제 그 무협지를 애들이 보긴 해도 옛날처럼 저희 때처럼 중국 스타일 무협지가 아니라 좀 퓨전된 거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그 무협지 중에서 영웅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협지계 고전 가장 바이블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 김용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김용이라는 분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무협의 세계관을 만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문파 나오고 뭐 어떤 뭐 내공 외공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만드는 분인데 그 개념을 사실상 무협 장르를 만든 분인데 그분 책을 보면서 이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공 이제 외공은 막 근육을 단련하는 외공은 아무리 해봤자 내공을 이제 잘 수련한 어린아이한테도 막 한 방에 날라가고 이런 거 보고서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내공을 익혀야겠다.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 같은 거 막 혼자 독학하고 혼자 중고등학교 이러실 때 중학교 때 근데 실제로 이걸 배우시려고 중국까지 또 가셨잖아요. 그건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한의대 다니면서 태극권 배우려고 이제 간 적이 그게 제 인생의 첫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중국 시골에 태극권 배우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협지 빠져가지고 황비홍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황비홍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연걸의 황비홍 영화 옛날에 유명했는데 그 황비홍 청나라 때 실존 인물이고 이분이 한의사예요. 정확히 말하면 중의사겠죠. 한의원을 하면서 이제 무술고수로 유명했던 분이라서 그게 이제 제 인생 모토처럼. 근데 코리안 황비홍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한의학을 하시면서 실제로 쿵후 이런 것도 수련을 오래 하신 걸로 제가. 근데 이제 너무나 다른 길로 이제 우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길이 많이 어긋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한의대가 주가가 막 높아질 때라서 부모님들 보기에도 번듯하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도 받고 돈도 벌면서 내가 추구하는 무술 고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다가 뭐 한의대까지
한인대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거기서 그 무협지를 읽으셨을 때 사실 그 중국 무협 뭐 그리고 그 뭐 Art of War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그게 엄청나게 막 무술을 기반으로 한 철학 그런 네. 책들이잖아요. 네, 다 네, 동양 철학이 네.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는 선수 뭐 맞아요. 이런 그리고 뭐 삼국지도 마찬가지고 그 네. 세계관이 사실 네네. 엄청 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뭐 가장 크게 배우셨던 테마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 중국 무협지들에 나오는? 많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잘 캐치 못했고요. 그냥 분위기만. 뭐 동양 철학이 배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동양 철학의 어떤 격언 같은 것도 나오고, 예를 들면 뭐 태극권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영화 통해서 많이 알지만 부드러움이 강을 제압하고 몰과 같이 흐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되게 노자, 장자, 동양 철학, 도가 쪽 철학을 그 어떻게 무술에 강하게 접목을 시킨 거라서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그런 정서에 흠뻑 젖어들었고, 그래서 뭐 동양 철학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제 한의대 졸업하고 한의대 다니고 공부하고 뭐 좀 더 깊이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 이 동양적인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할 게 사실 많은데요. 한의학을 포함해서 중국 무술 포함해서 여전히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좀 서양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동양 것들이 강론에서 좀 부족한 게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인사이트, 방향, 총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현실에서 잘 못 살리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좀 많죠. 이거 다 좀 공통적인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가 사상적인 것들이 중국 무술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고, 어이없지만 그러니까 태극권의 원리를 그 좀 심오한 동양 철학적인 도가적인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하는 사람들이 태극권 유명한 중국인이 아니고요. 그냥 MMA 격투기에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훨씬 잘 구현하거든요. 동양 도가의 그런 철학들을요. 그렇죠. 막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초보자들이 운동할 때 이제 어깨 힘들어하고 힘 빡빡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MMA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긴 있어요. 막 힘으로 막 빤치로 그냥 때리는 선수 있지만 정말 고수들 보면은 이제 무르르듯이 유연하게 힘 빼고, 그래서 체력도 더 길게 가져가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태극권의 권결이라고 해서 보면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태극권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스파링도 없이 혼자서 이제 몸짓으로만 구현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 권결을 유도했던 어떤 실전했던 사람들의 경험들은 오히려 현대에서 뭐 격투기 많이 하면서 경제 오른 사람들이 더 잘 구현하는 거가 많이 보이죠. 근데 그 한의대 재학 시절에 이제 중국에 가셔서 태극권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뭐 위챗도 없었을 텐데. 그치. 당연하죠. 시골의 태극권 고수랑은 어떻게 컨택이 그러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근데 제가 뭐 배워서 뭐 대단한 그 뭐 성취를 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본과 3학년 때 제가 서울에서 이제 따르던 태극권 관장님이 계셨고요. 그분이 이제 진식 태극권 중에서도 좀 실전적인 거를 많이 하는 쪽 유파의 그걸 배우신 분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계속 실전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태극권이 혼자 몸짓만 한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어쨌든 무술로서 훨씬 의미를 많이 뒀기 때문에, 그래서 실용적으로 하는 그쪽을 사사받으신 분이 관장님이 계셨고, 그분의 스승님이 이제 그 진안 쪽에 산동반도 있는 쪽에 있는 시골 도시인데 거기 계셔가지고 그 도장에서 관장님이랑 같이 간 거죠. 근데 뭔가 상상하는 건 이제 딱 그 시골 찾아가가지고 이제 약간 훈련하라고 하는데 이제 배우려는 사람은 의욕만 넘쳐나고, 근데 이제 약간 마스터 우구웨이 같은 스승이 와가지고 뭔가 뭔가 이런 단어 한마디만 하고 빠지는 약간 이런 감성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좀 어떤 경험이었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멋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분들이요, 손님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환대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골이고 뭐 말도 못하게 시골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죠. 근데 너무 환대받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경험이었고, 사실 그때 관장님한테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운동 그만두고 연락도 못 드려 죄송한데, 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보고 계신다면 그러면 좀 무술 쪽에 거기서 배웠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이어지는 거,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술 그리고 의학 전혀 다른 뭔가 연관성이 전혀 없는 필드들이잖아요. 의학을 필요하게 만드는 거지. 무술을 해서.
근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그게 이어지는 굉장히 맞아요. 신기한 그 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의학적으로 좀 그걸 푸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한테는 메타적인 수준에서 이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에 대항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굴곡들 이 이제 되게 패러럴하게 반복되는 걸 느꼈거든요. 중국 무술이 현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MMA가 나오면서 어떤 뭐 적응을 하고 이런 것과 한의학이 이제 근대 중국에 특히 중국에서 먼저 청나라 때 이제 서양의학 들어오면서 엄청난 도전을 겪었거든요. 그때 좌충우돌하다가 이런 시스템으로 안착이 됐는데 한국에서도 여전히 굉장한 갈등과 뭐 사실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 속에서 저도 개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뭐 고생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그 대립 구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패러럴한 면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적인 측면에서 배운 게 깨달은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한의학이랑 그 동양 무술이 관련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이런 운동 보면요. 서양에서 원래 이제 웨이트 한다고 하면 다 이제 움직이는 운동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소토닉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등 장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톤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고 반복해서 근육을 기르고 싶으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다리 운동하고 싶으면 다리 근육 키우고 싶으면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근데 이제 동양 무술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소메트릭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버티는 운동이 되게 많아요. 기마 자세 버티기. 금강불개 이런 느낌. 금강불개랑 좀 다르게. 뭐 하여튼 뭐 아마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버티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거 중고등학교 때 버티기식으로 온 근육을 단련했었고 그게 헬스한 근육이라는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과학적인 연구 최근에 좀 많이 있긴 한데 서양에서는 그 아이소메트릭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일절 없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이소메트릭 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약간 이거는 좀 저도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체보다 하체에 어떤 더 집중하면서 아이소토닉보다도 아이소메트릭 운동에 집중하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동양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게 약간 한의학의 너무 좀 중근한 말이긴 한데 한의학의 도가적인 수련도 한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일부거든요. 가부좌 틀잖아요. 가부좌 틀어서 다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묶어놓고 상체는 이완하고. 그렇죠? 태극권 되게 낮은 자세로 하면 엄청나게 다리 힘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상체는 완전히 방송, 릴렉스하고 움직이고 그게 이제 동양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술이랑 한의학이랑 좀 그런 면에서 관련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마이너하게 이제 제 개인 근데 경험, 그 포인트가 전 또 이해가 된 게 그 한의학과 양방의 좀 차이점을 보자면 접근 방식이 양방은 좀 더 외적에서 나온 것들에 집중을 해서 이런 심톰이나 증상들을 기반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만 한의학은 그것보다 좀 내적인 거에서 뿌리로부터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의 체질과 골격과 뭐 상과 이런 걸 기반으로 뭐 장기가 어떻고 해서 이런 병이 더 나올 확률이 더 작다. 이런 걸로 좀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그 내면에 집중하느냐 외면에 집중하느냐의 좀 그 접근 방식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 철학의 그냥 기초부터 다름이 좀 있는 뿌리 깊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내면 외면도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그 구분이 그러니까 좀 시스템적인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더 강조하냐 아니면 파고 들어가서 그 구체적인 좀 시야는 좁아졌지만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환원주의적인 분석적인 거 인과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 차이에서 훨씬 더 많이 좀 갈리는 것 같고 그거는 정말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재미있는 게 21세기 들어오면서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의학 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은 서양은 분석과 환원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뭐 우월한 면이 있다는 게 이제 주장이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그러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21세기 들어오면서 서양 과학 쪽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21세기 지난 지 4반세기 지났잖아요. 지금은 과학계 전반에서 바이오 생명 쪽 전반에서 시스템 어프로치가 정말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도 전체 유전자 보고 뭐 장내 미생물까지 해서 시스템 수준에서 보려고 하고 뇌도 예전에는 신경세포 하나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이제는 다 시스템적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뇌 전반에 대한 어떤 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양 과학의 패러다임 전체가 중심이 이제 분석 계속 하다가 이제는 다 시스템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반갑게 보면 한의학이랑 이미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홀리스틱 어프로치 이야기하면은 별로 환영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철학적인 면에서 한의학이 굉장히 앞섰다는 정도는 인정을 하죠. 근데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그나마 내세우던 장점이 잠식당하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시스템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적이고 정량적인 어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일론을 추구하니까 이러면 한의학이 오히려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둘 다 해버리면 이거 어떡하냐 진짜. 한의학 그럼 반대로 한의학이 뭔가 조금 양방적인 거를 수입해가지고 그들의 네. 정량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입한 면도 많지 않나요? 많죠. 많고 뭐 사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제 AI 때문에 과학이 정말 가속화돼가지고 정말 우리 죽기 전에 엄청난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대를 하는데 정말 궁극적으로는 그게 과학이 엄청 발전하면 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구분이 있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사실 오늘 뭐 그런 얘기 천천히 하고 싶은데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야기 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의학에 나오는 한의학의 고유의 그런 표현들 이런 거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유용한 언어 이거 모델인 거거든요. 그 모든 모델은 틀렸잖아요. 일정 범위에서만 옳은 거잖아요. 더 좋은 설명과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대체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서양과학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의학에서 발전한 여러 가지 그 동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 언어를 바탕으로 한 한의학에서의 그 용어들은 음양오행을 포함해서 굉장히 잘 워킹했어요.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의사들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또 굉장히 뭐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근데 옛날에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모델이고 거기에는 또 관념과 사변이 끼어들어서 이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 과학이 진짜 많이 발전하면 걔네들은 저는 결국에는 수명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양 철학만의 언어가 그 자체로 영구적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진짜 근데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게 동양 철학이 먼저 어쨌든 옛날 거지만 더 앞서 나갔던 포인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서양 의학이 어떻게 보면은 짧게 봤을 때는 더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하면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또 바뀌어버린 그 포인트가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항상 이게 과학이라는 게 뭐 어제 과학이 오늘 과학이 아니고 이게 계속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스템 안에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네네. 저도 사실 한의학에 대해 눈을 뜬 게 막 5년 뭐 10년 안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또 이거의 이점을 보고 또 제 개인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제 건강에 대한 그런 게 그러면서 좀 다시 캐치업이 돼서 이게 좀 역전이 되는 네네네.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레벨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전일론적인 어프로치 이야기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한의학 하던 사람들이 어쨌든 현대 어쨌든 과학 문명이 이제 동양에 들어와서 모든 게 다 우리가 바뀌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지식 한의학이 그나마 전통 중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학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의료 체계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많이 밀려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두 개가 다시 이렇게 정말 합의될 때 그게 전통적인 한의학은 아닐 거거든요. 훨씬 더 이제 정량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것들이 환원주의가 기반을 하면서 동시에 시스템을 바라보는 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국 미래의학으로 갈 거고 저는 이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같은 한의학 전공자들이 그런 미래의학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의학의 전통적인 부분을 만약에 해체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하고 또 한의학에 내어서 건져내가지고 진짜 새로운 더 높은 단계에 우리가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도 한의사 출신들이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어쨌든 모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대체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인 모델이 나오면은 모든 게 뭔가 통일이 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동양 철학에 굉장히 심취를 하셔가지고 동양 무술이라든지 한의학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뭔가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에 한의학에서 뭔가 조금 다른 방송 으로 트랜지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를 해보고 두 가지를 해보고 동시에 해봐야 이게 볼 수 있는 비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동양 철학에 처음 심취하면 아 이게 진리구나, 음양 오행에 우주가 있고 이것만 하면 이게 된다라고 다. 생각하셨는데 분명히 어떠한 뭔가 순환이 있었기에 아예 반대쪽으로 트랜지션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한의대 들어갔을 때 제가 2001년도에 대학교 입학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의대 내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러니까 원래 8, 90년대 한의계에 복고주의가 열풍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8, 90년대 이전에는 한의학이 완전히 쭈구리였기 때문에 한의학을 어떻게든 간에 현대화시키자, 과학화시키자 이런 걸 열심히 좀 추구하던 시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열등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의학을 과학화하자는 구호 자체가 한의학의 비과학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미 과학이면 과학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의학을 과학화하자, 현대화하자는 걸 열심히 하다가 약간의 이제 그 열등감 속에서 열심히 하다가 8, 90년대 좀 우리 뭐 신토부리, 민족주의 이런 거 되게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권 하시는 분들 뭐 한국인은 뭐 한국에 맞게 뭐 우리 민족의 뭐 이런 거 하면서 풍물패라든지 뭐 하여튼 약간 민족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좀 전성기였어요. 8, 90년대 또 뭐 신과학이 뭐니해서 그런 동양적인 것들을 높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뭐 글로벌하게도 유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 소위 배웠다는 분들이 그래서 한의학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뭐 지식인들이 한의학에 그런 분위기를 함께 이제 80년대, 9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의계 내에서 현대과학의 꽁무니 쫓아가려는 그런 거 그만해라. 그건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버리는 거다. 우리는 애초에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이지 저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정말 너희가 알아? 경락을 네가 알아? 너 정말 제대로 네가 이해하면 그딴 소리 할 수 없는데 자꾸 그 서양 과학의 열패감에 빠져가지고 꽁무니 쫓아하지 마라. 그래서 음양오행을 철저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의학을 한의학을 하는 게 더 진정한 한의학을 우리가 잘하는 길이라는 거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높이신 분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한의대생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열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구말 영초라고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한의대 주가가 높아지고 뭐 한의원도 잘 되고 하면서 막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좋은 의대가 성적으로 막 지방에 한의대를 가는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옛날 선배들이 양방에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걸 보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부심과 이제 막 뭐 자부심 넘쳤겠죠. 그러면서 이제 복고주의 한의학을 이제 양방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막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양방 좀 빼달라. 그거는 너무 듣기 싫다. 한의대 양방 소위 양방 과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뭐 조직학, 해부학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 열심히 안 듣고 뭐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주 배우러 다니고 운기학 이런 거 배우고 기공하러 다니고 이런 게 이제 한때 열풍이 있었어요. 저희가 2001년 들어갔을 때 저는 아주 그 가장 그쪽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요. 중국 가서 수련까지. 그렇죠. 평상시에는 뭐 하여튼 기공 배우러 다니고 또 기공하고 뭐 사주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음양오행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의학을 막말한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푹 빠져서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좀 나중에 또 좀 하고 싶은데 사주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음양오행을 보면은 저는 사실 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다, 메이크 센스하다, 합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의 영역으로 빠지는 게 있고 좀 달라요. 근데 음양오행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음양오행이 진짜 같은 논란이 많은 한의대생들 안에도 이 용어만 나오면 싸움이 나요. 한의사들 사이에도. 약간 이념을 대표하는 용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음양오행으로 대표되는 한의학 용어들은 저는 그냥 그걸 믿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게 어떤 동양 철학의 지혜, 합리적인 지혜가 거기 있을 거라 믿었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그거를 장착을 하고 한의학을 이해를 할 때 정말 서양 과학이 못하는 방식으로 한의학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믿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은 음양오행 좀 이따 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맥센스한지.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강론에 정말 들어갔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의 장점은 결국 시스템을 설명하기 좋은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이 지금도 천연물하고 약 만들고 하지만 한약이 진짜 복잡하거든요. 한약에 무슨 뭐 인삼에 사포닌 있다고 사포닌 효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컴파운드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타겟에 동시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 약물
양리학 연구 수준으로 이해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한약이. 그래서 무슨 뭐 한의학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제 전통적인 거 너무 싫다고 하는 분들은 양리 효과로 막 그거를 환원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랭귀지가 너무 다르군요. 예. 너무 현대 과학이 이 복잡성을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통적인 용어가 경험적으로 훨씬 잘 핏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라면에 치즈 넣으면 잘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김치 먹으면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그거를 뭐 라면과 치즈의 어떤 느끼함을 김치의 어떤 뭐 칼칼함이 잡아준다 이러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되게 비과학적인 용어잖아요. 이거 과학으로 설명하려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쵸. 엄청 어려워요. 점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어려워요. 요리하는 분들이 늘상 쓰는 그런 것들 다 메이크 센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하기 너무 복잡. 환원주의가 잘 안 되죠. 그런 거 지금 우리 과학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애초에 한의학에서 다루는 그런 대상들은 한약도 그렇고 진단도 그렇고 그냥 그 한의학 싫어하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미신 같아 보이지만 음양 오행 같은 표현들로 써가지고 모델링 하는 게 상당히 잘 워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상에서도 그 용어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 미 이런 걸로 이제 약을 이해하고 환자 진단하고 쓰는 게.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데 한의학은 발전하나? 발전을 하긴 하죠. 한 2000년간 좀 발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너무 느리고 이게 디테일에서 결국에는 계속 더 이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잘 핏이 됐지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 분석적이고 정량적인 측면은 보강이 돼야만 하는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한의학의 어떤 전일론적인 거를 같이 살릴 때 이게 제대로 한의학이 발전하는 거지. 음양이나 오양 같은 동양 철학이 내가 좋아하는 그 향, 그거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구나. 우리 전통 문화 보존하려고 의학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음양 오양을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동양 철학 좋아하지만 그 용어 자체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 지혜를 이제 잘 살려가지고 더 정량적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발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이 조금 더 방향성적인 것 그리고 철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건강을 바라볼 때 좀 더 빅픽처이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이거를 프루브하려고 했을 때는 한계를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근데 철학적인 건 또 맞다고 믿으시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 메이저를 선택을 해서 이거를 보강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그걸 가신 건가요? 맞죠. 예. 그 물론 이제 가서 근데 생각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때 생각을 제가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긴 한데요. 어쨌든 당시로서는 한의학의 제가 정말 전 종교처럼 빠졌었거든요. 중국 무술도 그렇고 한의학도 그렇고 이 한의학의 정 멋진 우수한 강력한 근데 이제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양방 의사분들 과학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나는 이제 어필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분석적이고 아주 정량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완전 반대 극단으로 간 거였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서플리멘트가 되나요? 보충이 되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많이 겸손해졌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의대에 공부를 하러 갈 때만 해도 뭘 몰랐어요. 그 의학 특히 의과학이란 분야가 작동하는 방식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지금은 연구자가 되어 살고 있는데 연구자와 임상의의 어떤 그 측면에서 연구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없었고요. 너무 이제 무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제가 이제 생리학 교실에서 생리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경과학을 한 건데 생리학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피지올로지. 이제 뭐 장기와 뭐 신체에 대한 연구 뭐 이런 맞습니다. 거 그러니까 병리학은 혹시 아세요? 병리. 병은 뭐지? 병에 그쵸? 관련된. 맞아요. 병의 원리가 병리학이죠. 예. 그러니까 맞았네요. 병리학보다 더 근본적인 게 생리학이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가 작동하는 원리, 되게 펀더멘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진짜 무식해가지고 내가 서울대 의대에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에서 양방 생리학을 마스터한 다음에 아주 고수가 돼가지고 한의학의 지혜를 쫙 풀어내면 양방 생리학을 막 설명을 하면서 풀어내면 이제 아무도 못 덤비겠지. 그리고 정말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 삼재마. 삼재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의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 마스터가 아니라 생략 마스터 할아버지가 와도 인체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실험해 보기 전에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 학문들 중에서도 이제 물리나 이런 학문보다 더 심한 게 이제 가장 난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오에서 화학, 화학에서 물리 이렇게 내려갈수록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면 많은 거를 추론도 할 수 있고 한데 물론 그래도 실험이 중요하지만 바이오 쪽으로 오면 올수록 복잡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뭐 이론이나 모델이 생각보다 잘 안 통하고 뭐든지 실제 실험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EBM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근거를 중요시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아주 공부 많이 하신 과학자가 이렇게 저렇게 연역적으로 추론해가지고 이런 치료법을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잖아요. 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의학이라는 게 내가 한의학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 결국엔 실험을 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지 공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고 지금 개인적인 이제 인생 그 진로도 그래서 이렇게 막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로서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연구 분야로 가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더 주도적인 위치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면서 이제 아예 저는 진로 바꾼 거니까요. 임상이 아니라 연구 쪽으로. 그 실험을 해야만 조금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이 내가 새로운 뭔가 어떤 이론이 있을 때 그걸 머릿속으로 추론하기는 거의 힘들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베리어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생명현상은 생명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뭐 좀 과학자분들이나 의사분들도 잘못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책에서 봤던 과학책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철수랑 영희랑 이제 겨울에 둘이 이렇게 추워하고 있었어요. 철수랑 영희. 네, 철수랑 영희. 네. 철수가 막 뭐 추워하니까 영희가 철수한테 넌 남자가 뭐 이렇게 추위를 타냐? 그랬더니 철수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과학을 몰라서 그런다.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제 보온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철수가 과학적인 그 설명을 하는 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좀 갸우뚱했거든요. 아니 뭐 지방이 여자가 많은 건 맞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남자가 추위 더 많이 탑니까 여자가 더 많이 탑니까? 그렇죠. 여자가 더 많이 더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벌써 그런 난 감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요? 추위를 탄다는 게 지방만으로 말할 수 없죠. 우리 몸의 근육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이라는 건 근육이 대부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열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많으니까. 그 호르몬 대사 관련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추위에 기본적으로 강한 경향이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지방 이 여자가 많다는 거 하나 꽂혀가지고 연역 추론을 잘못한 거죠. 이건 되게 뭐 원시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중에 하나군요. 이게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학 게. 분야에서는 그 뭐 어줍지 않게 추론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개연성은 있지만 결국 실험해 보기 전에 모르는 게 되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쉽게 추론하고 말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한의학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연구 활동 안 해보면 의과학 지식 이런 어떤 걸 잘 모르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한 한의학에 대한 현대적인 과학적인 가설을 막 이제 모델 만들어가지고 막 강의하고 아마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시고 사실 이제 걸어들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 의대를 가셨을 때와 하다 보니까 좀 마인드셋이 바뀌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역학이라던가 이런 기초적인 그 뿌리의 그 근본적인 동양 철학의 원리들 이런 거에 대해 믿음이 아직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실제로 뭐 과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하겠어? 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어느 수준의 이제 좌절을 맛보신 거잖아요. 뭔가 이게 그렇게 해서 100% 되는 게 아니구나. 실전에서는 또 이게 그렇게 100% 내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편이세요? 동양 철학이나 그때 처음 한의학에 빠지셨을 때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학교에서 한의학 개론이라고 이제 한의대 처음 입학한 학생들한테 한의학 소개하는 강의를 뭐 꽤 했거든요. 그때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한의학에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한의학을 전통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되냐, 음양오행을 포함한 전통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되냐. 아까 사실 이야기 좀 반복되는 건데 한의사는 환자 치료하는 게 일이잖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 게 가장 환자 치료에 도움이 잘 되냐? 우리 한의사니까 침 넣고 한약 써가지고 환자 치료하는데 뭐가 가장 효과적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거를 더 잘하는데 전통적인 방식보다 신경이나 근육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뭐 약물의 양리 성분, 유효 성분에 대한 이해,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면 저는 지체 없이 이제 전통적인 내용은 다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대 교육 과정에서 음양원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왜 여전히 그거를 가르치고 저도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임상에서 한의사분들이 환자 진단하고 약을 쓸 때 어차피 그 한약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지금 현대 과학이 너무 부족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그 환자분들이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호소하는 여러 증상 자체에 대한 패턴도 잘 잡아낼 수 없고요. 현대 의학 지식으로는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약물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한약에서 어떤 약이 이 참 체질의 증상에 맞을지를 잘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도라지, 인삼, 사포닌 뭐 이런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황, 에피드린 이런 걸로는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한의사분들이 실제로 되게 순진난만하게 무슨 뭐 막 초월적인 기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합리적이게 생각보다 한의학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의사들이 굉장히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마인드가 많고요. 그냥 도구로 쓰는 도구로. 이 패턴은 그러니까 뭐 그냥 유치하지만 허, 실, 한, 열 이런 식으로 패턴 나눠놓고 이 사람이 허하고 하나다 그러면은 좀 기를 보태준다고 알려진 라벨링된 약물들, 또 따뜻하다고 라벨링된 약물들을 쓰면 그게 매칭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 라벨링 시켰다는 건 경험이랑 여러 가지로부터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게 워킹하는 거죠. 그 모델이 워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갖고 써야지 지금 임상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동양 언어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필요할까? 상당히 오래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의학이 다루는 복잡성이 지금 우리 뭐 약물 연구, 천연물 연구하는 수준 보면은 충분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과학이 정말 발전하면 더 정량적이면서 또 그 시스템 효과가 설명이 될 거고, 그때는 점차 버릴 수도 있겠죠. 더 예측 가능하고 컨트롤 가능한 분석적인 언어로, 그러면서 또 한의학의 장점인 시스템 어프로치를 살릴 수 있는 언어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한약이 한의학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의 입장이었으면은 조금 양리학 쪽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신경과학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약물 연구도 좀 꽤나 많이 했는데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의 저 이론을 좋아하는데 이론의 많은 부분이 이제 사실 침보다 약물 관련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의학 이론도 많이 하다 보니 약물 연구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한의대 다니는 동안에는 약보단 침을 더 좋아하고 정신적인 측면들 이런 거, 형이상학적인 걸 더 좋아해가지고 이방 생리학 공부하는데 이제 인간 뇌에 대해서 공부하면 뭔가 정말 궁극적인 마음의 비밀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이 많았어요, 사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약물 관련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침 쪽보다도. 들으면서 신기한 포인트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과 한의원들이 남아 있는 이유가 실존적으로 돼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이론적인 거를 사람들이 한의학의 이론을 믿어서 아직 한의학을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가니까 오양 음행을 믿어서 가는 건 아닐 거야. 용하다. 이게 뭔 뜻이냐면 실존적으로 나한테 좋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네. 근데 양방이 오히려 좀 더 이론적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모르잖아. 뭔가 이런 뭐 약의 원리나. 근데 당연히 양방도 뭔가 하면 바로 되는 건 내과를 간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뭔가 나의 삶이 증진되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그냥 이 사람이 맞다 하니까 맞겠지에 좀 더 믿음에 가까운. 그리고 아락을 삼키는. 이거 정체불명의 아락을. 좋겠지 한데 이게 막 모든 거에 이게 막 다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특히 이제 한의학이 잘하는 경우가 뭐 체질에 대한 좀 더 이런 체질 뭐 이거에 대해서 체질 그런 뭐라 그러지, 체질 개선 이런 거에 더 강하고, 그리고 또 이런 뭐 교통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뼈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더 한의학이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있는. 네. 그래서 좀 더 한의학이 본론에 더 가까운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개인 경험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분야가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 생기는 유전병이 있어요. 그럼 아주 큰 질병의 원인 자체가 극단적으로 환원주의적인 질병이거든요. 유전자 특정 위치의 뮤테이션, 걔가 원인인 거죠. 만약 유전자 치료해서 거기 고쳐주면 낫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데 한의사가 한의학적으로 음양오형으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 의미도 없어요, 별로 그거는. 근데 유전 질환처럼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경험하셨을 여러 가지 그런 몸 상태의 불건강한 상태들은 죽을 병은 아니지만 나는 굉장히 불편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원인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 수준에서 복잡한 몸의 상태에서 유발되는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능적 질환이라 하는 것들. 그건 뭐 만성 통증부터 해서 우울하고 여러 가지 소화 안 되고 많잖아요.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애초에 원인 자체가 되게 시스템 수준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현대 서양과학 중심으로 발달한 현대 의학은 애초에 그런 질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더구나 이제 뭐 죽을 병도 아니니까 연구하려고 잘 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로 호소하는 환자들은 현대 의학에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의원에는 이제 정량적이고 객관적이진 않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그 모델을 갖고 있고 그 용어가 인문학적이지만 그걸로 잘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분석적으로 확실하게 질병의 원인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한의원만 다니면서 한의사가 진단하는 것 듣고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안 낫다가 양반 병원 갔더니 알고 보니까 딱 찍어보니까 검사해보니까 또 특정 원인 굉장히 잘 설명되는 질환이어서 약 먹어서 바로 낫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는 한의학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만 하는 사기꾼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패러렐이네요 이거는. 딱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경험했던 그런 뭐 피부적인 것들, 네. 피부병이나 뭐 이런 것, 팽만 이런 거. 그리고 뭐 내가 무릎이 아파요. 뭐 이런 것들인데 쉽게 설명 안 되는 것, 딱 그쵸. 원인을 찝을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의학이 더 잘하고, 뭐 암세포를 뭐 걷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방이 더 잘하고 그런 네. 거에서, 근데 이게 뭔가 표준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뭔가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네. 왜냐면 여기선 됐는데 여기선 안 되니까 그럼 여기가 더 맞네. 아니면 여기가 더 맞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 그냥 엑스퍼티스가 조금 다른, 전문성이 맞아요. 조금 다른 느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이제 두 개를 다 의료진이 양쪽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내가 한쪽 두 쪽 다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양쪽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협진도 하고 하면서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우리나라가 협진이 가장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의사가 정식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 같아 보이죠. 한의대 우선 인재들이 들어오고 면허제도도 있고 의료위원회 돼가지고. 근데 일본은 한의사제도 없거든요. 일본은 한의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이 없진 않은데 메이지 유신 때 한의사라는 전통을 아예 없애버리고 대신에 근데 없앴는데 다시 슬금슬금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론적으로 의사들이 한의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부 전문의가 있어요. 세부 전문의. 그러니까 의대 의사들 전문의 과목들 중에 특정 일부 전문과들은 세부적으로 전문의를 할 수 있는데 거기 한의학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의사들이 한의학을 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제도적으로 한의학이 뒤처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서로 간에 혐오하는 거 갈등 없이 의사가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한의학의 잠재력을 더 많이 발굴도 하고 왜냐면 시작 자체가 협진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협진 내지는 혼자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수술한 다음에 뭐 어떤 처방 먹이니까 장 중첩증 예방 잘 되더라. 뭐 수술한 다음에 십전대부터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늘상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술을 한의원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절대 한의원 가지 말라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협진의 기회 자체가 많이 날아가는 거죠. 경험도 쌓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애초에 우리보다 중의사에 대한 그게 훨씬 더 지원이 좋고. 그래서 전통의학 이제 이 문화가 있는 전통의학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는 한의사 제도도 있고 우선 인재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협진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임상적으로는 잠재력을 더 발휘 못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뭐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숨기고 몰래 한약 먹고 막 이래야 되는 또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해야 되더라고. 그렇죠. 왜? 양방 의사한테 한의사 한다면 거의 막
벌레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그럼 너는 나한테서 오지 마. 거의 이렇게 그렇죠. 좀 네. 환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이거를 격려를 받더라고요. 혐오감이 굉장히 왜 그런 그래 좀 이거 두 개를 한의학과 이런 AI나 이런 좀 과학적인 것과 한의학적인 걸 합치는 게 요걸 조금 해소하고 싶은 의도도 있으신 건가요? 근데 AI가요. 이제 AI가 요즘 말하는 우리가 AI가 머신러닝이라는 거잖아요. 혹시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잘 알긴 압니다. 아는데 네. 사실 깊게는 몰라요. 머신이 그러니까 러닝을 하는 거지 말 기계가 그대로. 그냥 알고 데이터셋을 그냥 모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학습을 하는. 맞아요. 예. 왜 그런 말이 나냐면 원래는 AI가 50년대 AI라 말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규칙 기반이었어요. 규칙 기반. 사람 일일이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근데 컴퓨터가 계산을 엄청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칙을 넣어주고 막 순식간에 계산해가지고 뭐 하는 거 잘하는데 체스도 두고 할 수 있죠. 규칙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근데 현실 문제는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규칙 기반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AI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이유가 머신러닝은 그냥 쉽게 말하면 컴퓨터랑 통계학이랑 결합한 거죠. 통계는 불확실성을 다루잖아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하나 규칙을 넣어줄 필요가 없고 자연의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을 알아서 데이터로부터 뽑아내는 통계적으로 뽑아내서 그게 이제 지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건데 그 머신러닝이 지금 요즘 AI는 이제 약간 옛날 머신러닝보다 훨씬 발전해서 정말 이제 지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머신러닝은 거의 패턴 레코그니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 머신러닝은. 근데 얘네들이 한의학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의학에서 한의사분의 그 진단을 따라하는 AI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만약에 했다 칩시다. 그래서 앉혀놓고 몇 날 며칠 인터뷰를 해도 이분이 환자 진료하는 그 정확한 규칙을 뽑아내기 어려워요. 왜요? 지식 자체가 명료하게 규칙으로 뽑아내기 어렵고 되게 암묵적인 게 많거든요. 이게 감에 의존하는. 뭐 감도 그래서 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언어 같은 거 우리 뭐 영어에 관사 쓰는 거라든지 뭐 하여튼 언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규칙으로 누구한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건 맞지 아니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규칙으로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암묵적인 건데 어떤 전문 분야든지 간에 암묵지가 많아요. 암묵지가 있고, 근데 사실 명시지밖에 없는 분야는 진즉에 컴퓨터한테 넘어갔죠. 다 자동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패턴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수록 인간의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건데 한의학의 그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이고 좋게 말하면 그 암묵지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암묵지는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 원래 알트라고 하잖아요. 알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칙으로 뽑아내기 어려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감이 중요하고, 근데 한의학이 그런 요소가 특히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의 객관적인 과학으로 이걸 뭘 해보겠다 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은 애초에 규칙을 찾지 않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쫙 뽑아내잖아요. 암묵적으로 암묵지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을 한의학에 적용을 할 때 한의학이 잘하고 있지만 그동안 뭔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실제로 이게 워킹하는 걸 보여주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한의학과 머신러닝은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느낌으로는 아는데 머리적으로 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없었던 걸 AI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한의학 AI 한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시는 게 한의사를 대체하는 AI를 만드는 걸 주로 떠올리실 거잖아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더 관심 있는 건 저는 한의학이 발전하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간 해왔던 형태보다 더 극적으로 발전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기존에 잘해왔던 것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쭉정이는 걸러내고 관념과 사변을 걸러내고 진짜 핵심적인 요소 뽑아내가지고 극대화시켜야 될 건데, 그러려면 이제 이 한의학의 암묵지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일단 이해를 좀 파헤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AI로 하고 싶은 거예요. AI가 일단 특정 한의사의 정말 그런 내밀한 그 진단 방식, 치료 방식을 정말 잘 흉내낼 수 있도록 학습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AI를 뜯어보는 거죠. AI가 블랙박스라고 하지만 AI를 뜯어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그래서 AI가 한의사를 정말 기가 막히게 흉내낼 수 있고
이 AI를 마음껏 뜯어볼 수 있으면 한의학에서 일어나는 그 암묵지가 뭔지도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념적인 것도 걸러내고 뭐 이런 이제 드디어 뭔가 철학이 수천 년 이후에 결국 뇌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철학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 뭐 크게 진전이 없다가 우리가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한의학도 자연과학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AI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뭔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묵지 같은 뭔가 하면은 침착해진다 정도로 이제 좋다 정도의 이런 임상적인 경험에서 이제 실제로 뭔가 그 티벳 그 승려들한테 막 뇌파 전극을 붙이고 해가지고 야 감마파가 실제로 나온다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한의학도 조금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아 충분히 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약물 같은 경우에 가장 사실 한의학에서 침이랑 약이 제일 중요한 치료 수단인데 뭐 침도 있지만 약물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그 컴파운드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성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진짜 AI 덕분에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당장 진짜 그 서구에서 약물 연구하시는 분들도 복합성분 다중표적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열렸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뭐 그 당시에 이제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약대 교수님이 한의학을 이제 폄하하면서 아니 뭐 효과 있다 치자.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식하게 효과 있는 약만 성분만 유효 성분만 정제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먹으면 이것저것 타겟들 건드려가지고 부작용만 나고 효과는 떨어질 텐데 너무 무식하고 원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해요. 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그게 현대 양리학 관점에서 굉장히 무식한 짓이거든요. 온 타겟, 오프 타겟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온 타겟은 내가 원하는 타겟 거기만 딱 건들면 되는 거예요. 오프 타겟은 내가 원치 않은 타겟 거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은 약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성분을 정말 유효 성분을 정제해서 걔만 딱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먹으면 부작용이 더 잘 나요. 음식 부작용 잘 안 나잖아요. 한약도 실제로 한약에 있는 그 유효 성분만 추출한 것보다 한약 째로 먹는 게 부작용이 더 덜 나요.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게 많이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먹으면 여러 가지 성분 여러 군데 건드리면서 거기서 좀 밸런스가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분명히 한의학이 그걸 잘해온 건데 거기를 AI나 이런 기술들이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동양 철학에서 빌려온 언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더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과학적 언어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겠죠. 단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한의학적인 음양오획적인 철학을 이해하면서 매트릭적인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AI 한의사와 대면을 하는 데까지 좀 얼마나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그게 솔직히 되게 먼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AI 발전이 다 느끼시겠지만 가속화돼가지고 좀 미친 속도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어떤 상상을 해도 미친 수준의 상상을 하지 않으면 다 실시한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지간한 기술적 문제들은 생각보다 빨리 풀려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챗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머신러닝 계속 해왔지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맞으니까 난 가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근데 요즘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측은 안 돼요. 가속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뭐 단계가 근데 저는 연구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원시적인 단계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돌리시면서 조금 결과물들을 계속 보실 텐데 아직 원시적입니다. 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약물이 진짜 복잡해요. 약물이 인체의 여러 기관과 상호작용하는 게 정말 복잡해요. 그 진짜 우리 현대 그 의약품 만드는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냥 아주 환원해가지고 우리 그 환원주의적인 그 틀에 들어오는 것만 골라서 일단 가고 결국엔 이제 기존보다는 근거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지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로 하는 거지 그 복잡성을 이해하는 건 정말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와, 근데 진짜 그런 좀 기랑 이런 거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들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이런 AI나 뭐 의대 교수진들이 총동원해서 이걸 해도 뭔가 아직 원시적인 단계인 건데 예전에 뭐 이재만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이걸 뭔가 좀 뭐 감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이걸 뭔가 조금 감각적으로 이걸 느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쌓아가지고
하셨던 거잖아요. 훨씬 이런 우리가 과학적인 방식 전에도. 그래서 이거는 뭔가 거기에 어떠한 힘이 숨겨져 있지 않는 이상 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계속 유효성을 입증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해서 이거 아니었대 하면은 그냥 누가 여기에 계속 돈 쓰고 뭐 시간 쓰고 이렇게 했겠는데 어쨌든 유효성을 꾸준히 입증해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이 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게 그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한의학 비판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막 흥분하세요.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흥분을 뭐 핏대를 세우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뭐 우리 뭐 사실 이거 좀 사주 이런 거 함부로 말할 건 아니긴 한데 뭐 다 그러니까 현대에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입증된다고 보는 건 너무 나이바다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한의학 역사를 보면은 이게 사실 너무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한의학이 생각보다 많이 번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가장 초창기 형태는 경험방이죠. 민간 경험방. 이론은 없죠. 그냥 모음집이죠. 이럴 때 저거 먹으면 낫는데 저럴 땐 이거 먹으면 낫는데 100% 실존주의. 그렇죠. 완전히 그냥 경험의 집합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론이 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결국 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해서 더 잘 예측하고 잘 대응하려면 이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어떤 개별 사실의 나열만으로 뭐 100개의 어떤 사실이 100상에 x값이 얼마인데 y값이 얼마래 이거를 100개가 있으면 그냥 다 외우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새로운 x가 들어오면 y를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스캐터 플롯 만들어 가지고 피팅해 보니까 x가 커질 때 y가 커진대. 직선 관계래. 뭐 기울기 뭐 3이래. 그럼 x의 비례해서 y가 3배로 커진대. 이게 모델링이 되면 이제 디테일은 잃어버려도 x가 커지면 y가 이런 정도로 커지는구나. 이해가 되면 새로운 x가 들어와도 y를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화되는 거고 더 잘 예측하고 더 대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인지적으로 복잡한 것들을 계속 봤지만 계속해서 차원을 그러니까 정보를 압축해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모델링 만들고 이런 게 우리가 내가 항상 하는 건데 결국 의학도 한의학도 처음에는 경험들이 모였겠지만 그거를 그 속에서 어떤 일관된 패턴을 찾아내고 이러저러한 경우에 저렇게 생긴 뭐 저런 맛이 나는 걸 먹으면 낫는 경향이 있네.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매운 약을 먹으면 좀 땀이 나는 경향이 있네. 좀 청량한 걸 먹으면 쓴 걸 먹으면 열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네. 이런 어떤 패턴을 찾아냈겠죠. 그러면 쓰고 차가운 기운이 있는 약재들은 열을 끈다 이런 식의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죠. 100% 맞지는 않을 거예요. 100% 맞지만 상당히 콜레이션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맛과 그 사이에 알칼로이드 계열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패턴을 잡아내면서 이론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느 순간 이론이 과해집니다. 그게 이제 중국 역사에서 특히나 송나라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외형적으로 발전했지만 과도하게 먹물 먹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이 경험을 자꾸만 이제 사변적인 이론으로 관념으로 더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음모론들을 제기하는 그런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한의학에는 관념과 실제가 막 뒤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옛날 책들 보면은 못 믿을 내용도 많아요. 야, 이건 지금 보면 100% 관념이다. 이거 믿고 쓰겠냐? 그 뭐 동의보감에 투명인간 되는 법이 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우리 동의보감. 근데 이제 그거는 이거 해명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명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의계 누구나 동의할 만한 정답은 아직 없어요. 이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나 저러나 한의사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면 동의보감에 있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한의사들이 그렇게 과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봐도 별 감흥 없습니다. 한의사들 입장에서 어차피.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지는 않는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좀 더 철학책으로 보고 그냥 원리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 분류를 해요. 그 실제로 현재 한의학의 의미가 있는 어떤 경험과 패턴들, 그다음에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했네 하하하고 넘어갈 만한 관념들, 이거 다 알아서 적당히 구분합니다. 근데 물론 그 경계가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여기를 얼마나 그 관념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적인지에 따라서 한의계 내에도 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그 대립이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한의학에 나오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옛날 엄청난 선인들이 그 지혜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지금 과학으로 하면 안 돼도 대부분 맞는 거라고 이제 정말 종교처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끼리는 그걸 이제 오른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오른쪽. 네. 거기도 이제 좌우가. 좌우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 극단에는 한의학에서 경험 빼고 다 버리자. 한의학이라는 경혈점 같은 경험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한의학의 음양오행으로 대표되는 그 이론은 다 거짓말이다. 다 관념이고 다 사변이야. 다 버려.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비거하기로 욕 먹잖아. 왜 그래야 돼? 좀 학교 커리큘럼 바꾸고 그런 거 좀 안 배웠으면 좋겠다. 심지어 경락도 이제 필요 없다.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침놓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극단적인 좌빨도 있고요. 교수님은 좀 어느 쪽이십니까? 중도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둘 다- 이제 다리 그렇죠. 찢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다 답답하죠.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게 게으른 거거든요. 쉽죠. 그렇게 하나에 그러니까. 빠지기가. 게으른 거예요. 지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 게을러 가지고 그거를 뭐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나오면 막 그거 음양오행이나 네 글자 거품 물어요 이제. 좌빨을 막 흥분해 가지고 갖다 버려 이러고. 보수적 오른쪽에서는 이제 그게 한의학인데 너희는 어떻게 한의학을 한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걸 잘 세분화해서 보면 거기서 건질 게 있고 버릴 게 있고 이제 뭐 고려해야 될 게 있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데 그냥 그 네 글자만 나면 흥분해 가지고 막 이제 어떤 진영 갈라가서 싸우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단순히 중간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의미가 없고요. 그건 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런 건 아니고 저 나름의 관점이 시각이 있죠. 선택 취사하는. 좀.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이미 아까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이랑 좀 맥락이 다 통하는 면이 있긴 한데. 메타파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메타파. 제가 그 지금 아직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교수님과 얘기한 거에서 가장 느낀 거는 어쨌든 그 선택 취사 선택적으로 맞는 것을 다 해서 하나에 너무 그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대가 양방 의사들에 대한 불만은 너무 근거만을 그냥 종교화하고 이게 아니면 모든 것은 거짓. 네. 그러니까 그 프로분되지 않은 거는 다 네. 사짜. 이렇게 네. 하는 거에 너무 흑백을 너무 가르는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반면에 한의학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뭔가 음양오행. 하지만 너무 그거에만 심취해서 실존적으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시간을 덜 쓰는. 그래서 그거를 또 너무 극과 극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이제 중간을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걸 가장 많이 배웠는데 저희가 연장전에서는 어떤 지금 후킹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한방과 양방의 이 라이벌 대결 그리고 이 역사적인 그 적대심 이거를 좀 저희가 문학적으로 풀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이게 계속 이렇게까지 싸워져야지. 그 역사적 지식도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 뭐 이런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소비자로 느끼는 이런 아쉬움 정도 그런 것들 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네, 저는 그리고 지금 김창환 교수님이 아껴놓으신 이 음양 오행에 약간 좀 고급 소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가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오양 오행 좀 이게 도대체 뭔지 왜냐면 저번에 조규민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늘 그 1,000원 그 10,000원짜리였나요? 거기서 멈췄죠. 네. 이거 여기 음양오행이 다 있다로 끝나긴 했어요. 그거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음양오행. 오케이 그러면은 6,500원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로 Let's get it. Thank you.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